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이름은 김덕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것은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 가난과 싸우며 자랐고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일터로 나가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꾸렸고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일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큰아들 민수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네요. 신부 이름은 혜진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말도 부드럽게 잘하더군요.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내가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해 보여요.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 수입으로는 큰 결혼식을 올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부 측에서도 이해해 주었고 두 젊은이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제사상도 함께 차리며 시댁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 뽑았어.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결혼 2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였을까요? 명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다고 억지로 붙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제 첫 손자 준혁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줄게. 우리 준혁이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손자의 작은 손을 쥐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후 우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 가져가도 제가 과일을 사들고 가도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들이 변명처럼 말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 집에 들르겠다고 하면 항상 뭔가 이유를 대며 곤란해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거나 집안 정리를 못했다거나 약속이 있다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우리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항상 친정에 먼저 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아내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던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덕수 씨,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꼭 나을 거야. 우리 손자 준혁이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물점 문을 일찍 닫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운 머리카락이었는데 베개에 수북이 쌓이는 것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좀 와봐라. 민수는 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신음할 때도 그 며느리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가끔 퇴근 후에 잠깐씩 들렀다 갔습니다. 민수야, 혜진이는 왜 안 오니?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병원을 무서워해서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대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 투병 중인데 병원이 무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투병 생활은 2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았고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힘을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기로 진행되었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후회 없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투성이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더 자주 여행을 갈 걸.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마다 병원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손자를 데리고 문병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얼굴이라도 보면 할머니가 힘을 낼 텐데 그 작은 위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혜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애 키우느라 힘든데 병원까지 오면 너무 힘들대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참고 있었던 겁니다. 덕수야, 내가 죽고 나면 민수한테 잘해줘. 며느리한테도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안 죽어.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도 몽롱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 오시라고 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위독하시다. 어서 와라. 혜진이랑 준혁이도 데리고 와. 아들은 금방 오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조퇴하고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민수가 곧 올 거예요. 준혁이도 데리고 온대요. 아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손자도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혜진이가 준혁이 데리고 올 수가 없대요. 애가 감기에 걸렸다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볼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아내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준혁이 건강하게 잘 키워. 아내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손자의 얼굴을 끝내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37분, 아내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떠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늦게 도착한 둘째 아들 민호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모두들 아내의 죽음을 애도해 주었습니다. 부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첫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도 오후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장례식장에 내내 있었습니다.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아내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없었습니다. 집에 놔두고 왔다는 겁니다. 7살짜리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간단히 절을 하고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추모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남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발인 차량이 출발하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고생 많았어요. 나중에 저도 곧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줘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응, 나 곧 끝날 것 같아. 점심때쯤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때 보자.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탈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50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며느리에게 대접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없는 집은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들, 화장품들, 안경,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주인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50년 동안 옆에서 같이 잤던 사람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아내가 늘 해주던 된장찌개를 끓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맛도 이상했습니다. 결국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자주 들렀습니다. 민호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사올게요. 민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민수는 장례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낸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철물점은 이미 몇 년 전에 정리했기 때문에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오래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을 하는데 저는 손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김 선생님, 우리 손주가 이번에 상도 받았다니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말이야. 우리 손자는 태권도를 배우는데 벌써 노란띠를 땄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 손자 준혁이는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뭘 하고 노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준혁이는 잘 지내냐? 네, 아버지. 잘 지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고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만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추석이 되어도 설날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호만 와서 함께 간단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큰아들네는 항상 친정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야 짧게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났을 때 민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종합검진 예약해 드릴게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있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전립선에도 문제가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식사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면 관리가 어려울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식사 관리며 약 챙기는 것을 잘해줬을 텐데 이제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들러서 확인할게요. 약은 꼭 드셔야 해요. 그날 저녁 민호는 형인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 당뇨에 고혈압이야. 형도 좀 신경 써. 나 혼자 다 챙기기 힘들어. 민수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민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수님이 바쁘신 건 알아.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 가끔이라도 좀 들러봐. 전화를 끄는 민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더군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바쁜데 왔니? 고맙다.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요양보호사라도 한 분 모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사실 요양보호사를 부를 형편도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봐야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쓰고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아내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민수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준혁이는 이번에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어쩌고? 제가 물었습니다. 학원 가야 한다고 해서요. 요즘 중학교 준비한다고 바빠요. 벌써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됐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까지 하루에 5알의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 까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충 해결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먹기가 귀찮아서 마트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다 먹거나 국밥집에 가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민호가 가끔 반찬을 사다 주었지만 그것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양이 많아서 상하기도 하고 매번 똑같은 반찬을 먹자니 입맛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도 있었지만 아내 생각이 나면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새벽 2, 3시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벽을 잡고 버텼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때문일 수도 있다며 용량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있으세요? 저는 아들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내가 돌아가신 지 2년 반쯤 되었을 때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억 5천 정도 하던 제 집이 3억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지금 시세가 좋은데 파시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50년을 살아온 집인데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나아지셨어요?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낸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 2년 넘게 얼굴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거 드시면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효녀 행세를 하는구나.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게 대답하고는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까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며느리는 아쉬운 듯 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동네가 재개발된다면서요?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들었다. 제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재개발되면 아파트로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새 아파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여기가 좋다. 50년 살던 집인데 어딜 가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가 살기 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아버님 연세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 말 속의 숨은 의도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민수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항상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 건강식품, 반찬 등등. 그리고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재개발 설명회 다녀오셨어요? 조합 가입은 하셨어요? 분담금은 얼마나 나온대요?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실 재개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는다 해도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재개발 받으시지 말고 집을 파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3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 돈으로 작은 빌라 하나 사시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재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사도 가셔야 하고 분담금도 내셔야 하고 지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팔 생각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알아본 빌라가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빌라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민수와 며느리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빌라는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동네도 낯설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아버님? 깨끗하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가격은 1억 2천이래요. 며느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3억에 집을 팔고 1억 2천에 빌라를 사면 1억 8천이 남습니다. 그 돈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요. 준혁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부담되고. 아버님 집 팔아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던 사람이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대출금이 2억이나 되는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건 내가 빌린 돈 아니냐? 내가 왜 갚아줘야 하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죠. 나중에 준혁이가 크면 다 갚을게요. 준혁이 이야기가 나오니 화가 났습니다. 준혁이? 그 애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엄마 장례식에도 안 데리고 왔잖아.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가셨어. 그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돈을 달라고 해?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2년 넘게 병원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왔어. 며느리는 병원이 무섭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거야? 며느리가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준혁이 돌봐야 했고, 제 일도 있었고. 일? 무슨 일? 너 집에서 놀고 있잖아. 준혁이는 학교 가고, 너는 하루 종일 뭐 하는데?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을요. 민호가 가끔 형수님 봤다며 이야기해 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도 할 일이 많았어요. 집안일도 하고.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집안일? 너희 집이 얼마나 크다고. 요즘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는데 무슨 집안일이 그렇게 바쁘니? 변명하지 마.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집 안 팔 거야. 그리고 너희한테 돈도 안 줄 거야. 어려우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는 차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의 전화로, 며느리의 전화로, 때로는 준혁이의 전화로. 할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구나. 집에 놀러 올래? 엄마가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 결국 손자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자를 이용하다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혁이의 학원비가 밀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준혁이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원비가 3개월치나 밀렸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하네요. 1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손자가 학원을 못 가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학원비가 밀린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뜯어내려는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비가 그렇게 급하면 너희가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제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면 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집은 내가 50년 살던 집이야. 팔 수가 없어. 에이, 고작 낡은 집 하나 가지고 뭘 그래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지금 파시면 아버님도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빚 좀 갚고 다 좋은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거라는 말.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가 죽은 후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내 재산이 내 거라고? 누가 그래?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민호도 똑같이 받는 거야. 너희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저희가 장남이잖아요. 더 받아야죠. 며느리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남? 장남이면 뭐가 달라? 엄마 병원에 한 번도 안 온 장남이 뭘 더 받아? 아이고, 그 얘기 또 하시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아버님,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의 공격이 한창이던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혜진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인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저는 짐작했습니다. 결국 그 돈을 저한테 달라고 하려는 거구나.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대출도 더 이상 안 되고. 그건 장인어른이 해결하실 문제 아니냐? 제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형편이 안 좋으세요. 퇴직하시고 나서 일자리도 없으시고 저축해둔 것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돈이 없어. 내 엄마 병원비로 다 썼어. 지금 나한테 있는 건 이 집밖에 없어. 그것도 팔 수 없고.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될까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담보대출? 내 나이가 75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니? 그리고 설령 해준다 해도 나는 그 이자를 어떻게 갚아?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집을 파세요. 제발이요. 장모님이 수술 못 받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울고 있어요. 내 엄마가 죽어갈 때는 혜진이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엄마는 소중하고 내 엄마는 안 소중했어? 내 엄마는 2년 넘게 고생하다가 갔어. 그때 혜진이가 뭘 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남의 부모는 아무렇지 않아. 혜진이 어머니가 아프다는 게 내가 왜 책임져야 해? 그건 혜진이네 가족이 해결할 문제야. 하지만 아버지, 혜진이는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엄마가 아프면 제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야지. 근데 왜 나한테 와? 내가 방법을 찾아봐. 내 월급으로 대출을 받든지 친구한테 빌리든지. 그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도 안 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아버지밖에 없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허락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그걸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집을 팔아야 하나? 며느리네 친정 어머니를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걸까요? 다음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빠한테 상의할 게 있는데 시간 있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수네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수술비를 요구한다는 것, 집을 팔라고 한다는 것. 민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안 돼요. 집을 팔면 안 돼요. 그 집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요. 그걸 왜 형수네 친정에 쓰세요? 하지만 내 형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힘든 건 형이 해결할 문제예요. 형수가 정효도하고 싶으면 형수가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버지, 세상에 아픈 사람 많아요. 다 도와줄 수 있나요? 아버지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도 필요해요.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뭘 했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형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민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 생각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30년 넘게 살아온 곳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웃고 울었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이걸 팔아서 남의 집 어른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호야, 내 말이 맞아. 나는 집 안 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혹시 형이나 형수가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민수가 아무리 애원하든 저는 집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혜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민수도 없이, 준혁이도 없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밖에서 하기엔 좀. 혜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혜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양로원 안내 책자예요. 요즘 양로원이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왜 양로원에 가? 아버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양로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갈 수 있고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양로원 같은 데는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 양로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 지금 나한테 양로원 가라고 하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세요? 그리고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고 양로원 가라는 거지. 제가 혜진이의 속셈을 꿰뚫어 봤습니다. 혜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는 없잖아요. 계단도 있고 관리도 힘들고 차라리 파시고 양로원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가 가져가고. 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죠. 아버님 양로원비 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로원에 가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혜진이는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위임장이에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은행 업무도 대신 처리해 드리고 집 관리도 해 드리고요. 위임장? 내가 왜 그런 걸 써?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치매도 걱정되시잖아요. 만약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어떡하세요? 미리 저희한테 위임해 놓으시면 안전해요. 나는 치매 없어. 멀쩡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아버님, 고령자가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면 가족이 법적으로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무슨 후견인? 나는 멀쩡한데?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계속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시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후견인 제도?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시는 게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도와주겠다는데 거부하시는 것도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혜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로원 가시고 재산 관리 저희한테 맡기시면 모두가 편해지는 거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이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는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수술도 시급하고요. 그리고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두고 나갔습니다.
혜진이가 나간 후 저는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양로원 안내 책자, 위임장, 그리고 후견인 제도에 관한 인쇄물, 모두 자세하게 조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당장 와봐라. 급한 일이야. 민호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남기고 간 서류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심각해요. 형수가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거죠? 그래, 후견인 어쩌고.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형이나 형수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아버지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해요. 변호사?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버지,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고 비용도 제가 부담할게요. 일단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 맞으시죠? 전화로 말씀하신 건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일, 며느리와의 갈등, 집을 팔라는 압박, 그리고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어르신은 지금 멀쩡하게 대화하시고 상황 판단도 잘하시잖아요. 쉽게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방 조치는 필요합니다. 혹시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정말로 후견인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검사도 받으시고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둘째,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하고 계시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은행 거래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셋째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집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법적으로 확실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형이나 형수가 정말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조사관을 보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도 받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악의적인 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신청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저는 민호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모두 체크했고 치매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양호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사회활동도 하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며 작성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 김민호에게 상속한다. 단 민호는 형 민수에게 적절한 금액을 나누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민호가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도 제 아들이니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호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제 뜻대로 재산이 분배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법적 조치를 운운해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때요? 혹시 형이나 형수가 또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증거로 남길 수 있잖아요. CCTV? 그게 필요할까? 네, 요즘은 다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고요. 민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기술자가 와서 거실과 현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민호는 제 핸드폰에도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녹화도 자동으로 되니까 걱정 마세요. CCTV가 설치되고 나니 확실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찾아와도 모든 게 기록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협박을 하든 민수가 애원을 하든 모두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와 혜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준혁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의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민수가 밉더라도 손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 준혁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요. 혜진이도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뀐 건지. 그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파는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다른 방법?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럼 집도 안 팔고 저희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갚아드릴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라더니 이번엔 대출을 받으라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 나는 연금으로 사는데 어떻게 이자를 내? 저희가 이자는 낼게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도 갚을게요. 어머니 수술만 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최선이에요. 아버지도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고 윈윈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못 갚으면 그때 가서 집을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팔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집에 빚을 지는 건 절대 안 돼.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이 나이에 빚을 진다는 게 말이 되나? 혜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빚이 아니라 투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일도 하실 수 있고, 그럼 빨리 갚을 수 있어요. 투자? 내 장모 수술에 내가 왜 투자를 해? 제가 화를 냈습니다. 민수가 준혁이를 앞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외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준혁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준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자가 애원해도 제 노후를 위협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건 할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제가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혜진이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방법이 없네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그 말을 남기고 세 사람은 나갔습니다. 저는 CCTV에 모든 대화가 녹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성년의견 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민수는 아버지가 최근 판단력이 떨어져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로는 병원에 제때 가지 않는다. 집 관리를 소홀히 한다. 가족의 조언을 거부한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법원에서 뭐가 왔어? 내 형이 나를. 후견인 어쩌고 신청했대. 민호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제 어떻게 하지?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대응하면 돼요. 변호사님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민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민호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사유로는 후견인이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이 병원 검진도 받으셨고 치매 검사도 정상이셨잖아요. 그리고 재산 관리도 스스로 잘하고 계시고요. 법원에서 조사 나오면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면 됩니다. 조사는 언제 나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보통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나옵니다. 조사관이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과 면담을 하고 생활 환경도 확인할 거예요. 법원 통지를 받은 지 3주 후 조사관이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도 정리해 두었고 병원 검진 결과와 유언장 사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약속된 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법원 조사관 이지은입니다. 오늘 김철수 어르신과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은 거실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집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나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자주 와서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은 스스로 하시나요? 요리, 청소, 빨래 같은 것들이요. 물론이죠. 다 제가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입니다. 병원 검진도 최근에 받았고요. 저는 준비해둔 검진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조사관은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검사도 받으셨네요. 결과가 정상이시군요. 그럼요. 저는 멀쩡합니다. 큰아들이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큰아들분과 관계가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제 집을 팔아서 장모 수술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민수 부부가 방문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협박하듯 말하는 장면, 민수가 집 팔기를 요구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니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하고 싶으신 거죠? 당연합니다. 제 재산인데 왜 남한테 맡깁니까? 조사관은 제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공과금이 제때 납부되고 있고 생활비도 규칙적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르신, 유언장도 작성하셨다고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았습니다. 저는 유언장 사본도 보여드렸습니다. 조사관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판단력도 정상이시고 재산 관리도 잘하고 계시네요. 일상생활도 스스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견인이 필요하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관은 민호와도 짧게 면담을 했습니다. 어르신을 자주 도와드리시나요?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립니다. 장 봐드리고 병원 모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형님과는 관계가 어떠신가요? 원래는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형이 아버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형수가 특히 심했고요. 민호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2주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판사님이 하시니까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조사관이 떠난 후 저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조사관님도 아버지가 멀쩡하다는 걸 알아보셨잖아요. 그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안하구나.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도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민호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방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기각. 첫 줄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각이면 좋은 거지? 네, 아버지. 형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정문에는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절을 말합니다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으며 재산관리 능력도 정상적이다. 의료검진 결과 치매나 정신적 질환도 없다. 청구인 민수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년 의견 개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저는 결정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법원이 제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민수의 악의적인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민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형도 더 이상 뭐라고 못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길 줄 알았지만 막상 결과를 받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예상했던 대로 기각됐네요. 이제 아드님께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선생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이 여전히 슬펐습니다. 민수가 법적으로 패소했지만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이 결과를 알려줄까요? 글쎄, 법원에서 통지가 갈 텐데 굳이 우리가 알려줄 필요 있나? 그래도 형이에요. 한 번쯤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의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제 사이에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형한테 연락해봐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법원 결정 나왔어. 아버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이기셨잖아. 됐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형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할 말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아버님, 혜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협박하듯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강압적이던 며느리가 사과를 한다고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어머니 일 때문에 너무 다급했고 그래서 아버님께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아버님께 더 이상 무리한 요구 안 할게요. 그냥 가족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장모 수술은 어떻게 되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수술했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회복 중이에요. 그래, 다행이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도 사람이 아픈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님, 민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전화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알았다. 그럼 이제 우리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말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준혁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래, 준혁이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형수가 사과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한동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계속 원수처럼 지낼 수도 없잖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만약 또 이상한 요구를 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며칠 후 정말로 혜진이가 준혁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준혁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저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준혁이가 더 잘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예전과 달리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 과일 좀 사왔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래, 고맙다. 준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앞으로는 아버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민수도 곧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지금은 좀 창피해서 못 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저는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술비 때문에 너무 다급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후견인 신청까지 한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나도 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았어. 알아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이던 큰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용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니?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평생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남자가 그렇게 울면 못 써.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요구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끔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면서 살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다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 민호도 들렀고 형제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형, 그동안 서로 오해도 있었고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 형제잖아. 앞으로는 아버지 뜻 존중하면서 지내자. 민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민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이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강압적이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혁이를 자주 데리고 와서 제가 손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유언장은 그대로 두실 건가요? 왜? 또 바꾸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둘 생각이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생각해 볼게.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언장을 바꿀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았고 혜진이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드님들과 화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당분간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네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요. 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은 계속 받으세요. 특히 치매 검사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제 판단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에게도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참 심했네요. 그래도 화해했으니 다행이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한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정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유언장도 그대로 두고 있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혜진이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진이의 어머니도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준혁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자주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참 똑똑하구나. 민호네 가족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수진이는 착하게 자랐습니다. 제게는 두 손주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집은 여전히 민호에게 주되 예금의 일부를 민수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비율은 민호 6, 민수 4 정도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큰아드님이 많이 달라지셨나 보네요. 네,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못 믿어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둘째 아드님에게 가도록 하시는 거죠? 네, 민호가 평생 저를 성실하게 돌봤으니까요. 그건 바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 모두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유언장을 새로 썼다.
두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은 민호에게 간다. 평생 나를 잘 돌봐줬으니까. 하지만 예금은 너희 둘이서 6대4로 나눠 가져라. 민호가 6, 민수가 4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주시는 건가요? 그래, 너도 내 아들이니까. 1년 동안 달라진 모습 봤다.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네요. 아버지, 형한테도 나눠주시는 거 저는 괜찮아요. 형도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집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나를 평생 성실하게 돌봐줬잖니.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다퉜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만약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나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 있다. 제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후로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되었고 건강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사업이 점차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혜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고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검진 날짜 잊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버님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요. 민호는 여전히 성실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수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도 잘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하구나. 준혁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손주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씨, 요즘은 아들들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유언장은 그대로 두셨어요? 정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금 수정했어요. 집은 여전히 둘째한테 주지만 예금은 둘이서 나눠 갖도록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둘 다 자식인데 너무 차별하면 안 되죠. 박씨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들들은 아직도 서로 싸우기만 해요. 제 재산 때문에요. 김씨 댁은 그래도 화해했으니 좋으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후견인 신청까지 했을 때는 정말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에요. 아무리 섭섭해도 결국은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이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 아들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일, 민수의 배신으로 마음 아팠던 일, 그리고 결국 화해하게 된 일까지 인생이 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꼈고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오늘 너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너희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너희를 키우면서 많은 걸 배웠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달았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돈이나 재산은 결국 다 허상이다. 내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둘째,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맞아요, 아버지. 저도 형을 믿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형도 달라졌다는 걸 믿어요. 민호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셋째, 노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서 더 지혜로울 수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했던 건 평생 후회할 일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야. 넷째, 유언장이나 상속 같은 건 살아있을 때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 두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아무리 싸우고 섭섭해도 결국 가족이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해. 제가 두 아들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형제끼리 잘 지내겠습니다.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형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돕고 살아요, 형. 민호가 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형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이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